보세요. 제가 교과서를 기본으로 잠깐 펴볼게요. 제 쪽은 110페이지인데 109페이지. 네, 109페이지 펴보세요. 109페이지 자, 거기 교과서 내용 조직이 있는데, 그 교과서 내용에 이제 특징이 나와요. 내용 조직의 이제 어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교과서의 단원을 편제하고 서술 순서를 정할 때는 내용의 구조화와 계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자칫 단원의 역사 사실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서술함으로써 내용 간의 연결성이 부족한 파편적 형태를 보이게 된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구조와 계열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식으로 서술함으로써 내용 간 연결성이 부족하다. 예, 그 다음에요. 서술 대상이 역사 주체나 사건 혹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먼저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역사 사실들을 연계짓는 방법으로 역사 지식을 분류,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 구성의 유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단원에서 다룰 내용의 범위를 분명히 정한 후 선행 단원과 후속 단원의 내용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자, 그래서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기본 구조와 지식 계열성을 바탕으로, 지식의 전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사의 관계를 발견하고 일반적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 사료도 함께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내용을 이미 학습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고정을 명료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 구성에 뭐냐면 유의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 내용 조직할 때 유의점. 요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일반적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들도 함께 제시한다. 이때 복잡한 역사 현상에 대한 구체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실과 경험을 어떤 범주나 계열로 조직하여 제시하면 개별 역사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또한 새로운 내용을 이미 학습한 내용과 연관지어 제시하면 학습을 교정하고 명료화할 수 있다. 근현대 시대에 대한 역사 지식을 고중세 시대에 관한 역사 지식과 관련지어 내용을 조직하거나 새로운 역사 해석이나 이론을 기존에 배웠던 역사적 사실들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방식 등이 그 사례이다. 예. 그래서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유의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방법이 있죠. 그래서 구성 방법은 아까 얘기한 설명형, 탐구형, 이야기형 세 가지 유형인데, 설명형 방식의 특징, 그 다음 탐구형 방식의 특징, 그 다음에 이야기 형식의 발표의 특징, 그 특징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잠깐만요. 109페이지의 마지막 단락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있냐면, 110페이지, 첫 번째 단락, 여기 내용 조직, 대단원, 중단, 소단 그 위에 있는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은 설명형, 탐구형, 이야기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설명형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 개념, 원리 등을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자가 이해를 통해 받아들인다는 게 특징이다. 새로운 내용이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포섭될 수 있는 관련성이 있으면 학습은 더 쉬워진다. 자, 그럼 문제들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요 설명의 특징을 써라. 아니면 설명 방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학습의 호용성. 이런 것들을 문제 낼 수 있죠. 그래서 학습의 호용성 쓰면 새로운 내용이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포섭될 수 있는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은 더욱 쉬워진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지 구조의 포섭성, 관련성 이런 내용들 꼭 쓰셔야 돼요. 예, 탐구형이요. 탐구형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다양한 사례들을 탐구 문제와 함께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역사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탐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주체적 학습을 목표로 한다. 즉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활동, 발견을 통한 학습, 그리고 학습의 전이를 중시한다. 물론 설명형의 교과서 구성도 사례들을 제시한 후 개념과 원리를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탐구형의 구성도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제시하고 사례들을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자, 요게 또 볼 게 뭐냐면 탐구학습에서 이제 특징을 쓰려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다양한 사례들을 탐구자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스스로 역사적 주요 개념과 원리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목표를 쓰면 어떻게 쓰죠? 학습자가 탐구 과정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주체적 학습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습의 결과보다 뭘 강조할 것이냐? 그랬으면 학습의 결과보다 가정과 활동, 발견을 통한 학습, 학습의 정의 중심. 요게 이제 여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꼭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이요? 즉, 두 방법의 차이는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느냐에 있다. 이야기형은 교과서 내용을 역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사료의 문헌자료뿐 아니라 열전, 문집, 전기, 설화, 민담, 일화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서의 서술을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구성 방법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수업 내용 조직 방법 보죠. 자, 이런 단계를 또 마지막으로 간 게 수업 내용 조직인데요. 수업 내용 조직은 1088페이지요. 주체가 누구죠? 일단 교사죠, 교사. 그래서 이 교사가 선행학습이나 학생들 이해를 토대로 수업에서 다른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단순하거나 연대기를 접근하거나 설명을 주나, 아니면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실업교육 갈 경우에는 그 교과서보다는 보여주는 거, 눈에 띄는 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과에 다룬 지식의 성격도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근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역사란 과목의 특징을 보면 역사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죠. 가변성, 잔변성, 설명성 속성이 강하죠. 그래서 정해진 답이 없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는 그 여러 가지 교수 방법으로서 사료학습이라든지 역학을 이런 것도 또 그 수업 내용 조직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업 설계 포함되는데, 수업 설계는 교수 학습 방법과 또 연결돼요. 수업 설계는 실제 교사가 거기 갔을 때 그 학교의 어떤 학생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뭐냐면 하는 수업이야. 이게 수업 설계야. 그래서 수업 설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안이 있다가 학생들 대입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수업 설계는 계속 지속적이고 이게 어떻게 변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설계 부분이 상당히 좀 개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근거편 좀 보죠. 오랜만에 근거편 1561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근거편에 이제 보면 어디 나와 있냐면, 수업 설계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파란책 16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1423번 주위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업 설계에서 교사의 의도와 활동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수업 지도안이다. 그러나 수업 설계가 교사의 수업 목표와 내용 전달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의 사전 지식, 흥미, 능력 등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어떻게 자극하고 관심과 필요를 반영하며 그들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목표와 활동을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습자 개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개별 학습을 지향하고 수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한 보충 지도와 일정한 목표에 먼저 도달한 학생들을 위한 심화지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업 설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원래 계획대로와 그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주체는 그 교사다. 그리고 이 수업 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이용호 씨가 쓴 교실 대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교실 대화 구조 그 형태가 뒤에 있으니까 그거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앞에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 재구성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죠.
자, 수업 과정에서 이제 수업 과정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보면, 재구성 범위 안에서 보면, 전면적인 재구성. 전면적인 재구성은 뭘까요? 아예 그냥 교과서 때려치고, 새롭게 보조교과서를, 만든 거야. 그 배움책이나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예. 학원이 통과되면 보조교재도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국정교과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들이 이제 우린 국정교과서 특히 못하겠다. 그래서 경기도나 뭐 서울시 교육감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교과서는 일단 구입은 해요. 구입을 할 수밖에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실제 수업은 시 교육청에서 만든 대안교과서를 부교재로 해갖고 이게 사용하거든. 학원이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부가 태클 거는데 뭐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어요. 자, 부분 재구성은 교사가 이제 수업 도중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갖고 좀 다시 구성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린트물 있죠. 근데 되게 전자보다도 후자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입시를 보려면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교과서 무시하고 그거 했다고 어떻게 돼? 요거 더 먹지.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뭐냐면 약간 변조하는 그런 교사가 있는 반면에, 교과서 자체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려는 교사가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예. 뭐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조직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있는데, 이 조직 유형도 그 수업 내용 자체가 뭐냐면, 교사가 하다 보니까 조직도 뭐예요? 되게 다양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녹색책에 나와 있는 유대 대표적인 사례만 3가지 제시한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예전에 인식의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한 구성 방법 있죠?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봐야 돼. 이것도.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잠깐만요. 첫 번째 유형으로 이제 제시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구성인데 이게 주제 학습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 단원 구성의 학습 활동을 달리해요. 그럼 예문을 보면요. 자, 문화 및 문화재 개념과 성격의 의의를 학습한다. 무슨 것을 파악하는 거죠? 개념 파악이죠. 개념 학습에 속할 수 있죠. 또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해. 자, 고려시대 문화재 분포 지도를 만든다. 이건 뭐죠? 방법, 지도 학습하고 관련돼 있죠. 지도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승들을 읽고, 고려 문화의 성격을 이해한다. 역사 이해와 관련된 거고. 네 번째는,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사료를 읽거나, 문화재 사진을 보고, 고려 문화의 특성을 해석한다. 사료 분석과 탐구 활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설정하지만, 접근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다양하죠? 이들 경우에는 단원 구성 요소가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이것도 이제 주제 학습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제시되는 건데, 요거는 좀 달라. 아까 치면은 교수 학습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인식 방법을 달리하는 거야. 그래서 인식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냐면, 처음에는 쉬운 데에서 출발해요. 인식 범위가 좀 좁은 데서 출발하다가, 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야. 인식 범위가. 그래서 처음에는 요 자체만 보다가 그리고 점점 인식 범위가 어떻게 되죠? 확장되는 거야. 다른 데로. 외형이 확장되면서 인식 범위가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 시험 문제에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 해갖고 그런데 이거는 뭐와 또 관련돼 있냐면 개연화와 관련돼 있죠. 보통 개연화는 뭐야? 쉬운 데서 어떻게 되죠? 어려운 로 가까운 데서 추상적인 거. 개연화와 관련돼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먼저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쉬운 단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를 이제 한다. 그래갖고, 단군 신화 외국의 신화를 비교를 할 때, 일단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밝혀요. 그걸 조직을 해. 이게 첫 번째예요. 요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심화시켜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연결고리 파악이 관련성. 그러니까 신화를
단순히 이제 요쪽 신화를 보는 게 아니라 선사시대, 역사시대의 연결고리 파악하고 건국신화 국가설립의 관련성 이해를 해요. 좀 더 또 확대됐죠, 내용이.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의 가치가 상징의 이해 및 현재적 의미. 그러니까 신화가 다닌 고대인의 자연과 우주관을 이해함으로써 신화의 상징을 파악하고 신화와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죠. 그러면 뭐야? 신화를 거쳐 요게 3단계죠. 그래서 단순히 단군 신화와 외국 신화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넘어서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배경, 정치적 건국 그 가정 파악하고 이걸 더 나가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인식 범위가 더 확대시켜 나간다. 그래서 뭐와 관련돼 있다? 계열화와 관련돼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문과 관련된 그 다른 지문과 적용돼서 나왔는데 현재 좀 이따 이제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또 세 번째 보면 사대 중심의 조직 방법이야. 기납법적인데 내가 학생들이 그 공부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학생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뭔가 학생들 기가 솔깃한 주제를 던져요. 핵심 주제, 핵심 사례를 던지고 그 사례를 통해서 뭐냐면 내용을 제시하고 탐구 활동하고 심화하는 과정이야. 그래갖고 그 밑에 핵심 사례 제시, 그 다음에 사회 학습 내용을 연구한 지물 제시, 학습 내용 제시, 학생들을 위한 탐구 활동, 학습 과정, 내용 정리 여기 단계 쭉 있는데 제가 한번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예문을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자, 학생들이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러면 이제 던지는 거야. 자, 미국인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영국이 차를 좋아하는 사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커피를 왜 좋아할까? 그럼 그 이유를 알아봐요. 하면서 그때 미국의 독립혁명을 쭉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왜 거기에 미국인들 차는 영국을 상징하고 커피를 마시는 영국을 정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면서 탐구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심화하는 거라서 학습 내용을 또 정리하는. 그래서 핵심 사례를 정리하고 나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제시하고 탐구 활동을 유도한 다음에 심화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례 중심의 수업 내용 조직이요. 세 번째 수업 내용 조직이다. 수업 조직이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조직 유형은 단원 구성 요소와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것은 똑같은 주제를 뭘로 달리하는 거죠? 교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은 한 주제를 선택해갖고 주제에 대한 심화를 하는 거야. 점점. 그래서 이제 계열화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중심 수업 조직은 어떤 핵심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끈 다음에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과 심화를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녹색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녹색책이 잠깐 113페이지인데 112페이지가 있네요. 네, 112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수업에 계열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이제 그 수업 방법을 해가지고 달리하는 건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어딜 보냐면 뒷장 넘어와서 113페이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인식 범위에 이해하는 수준 방법 있죠? 첫 번째 단락 요거 113페이지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다음 거 누구죠? 저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인식의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계열화의 방법도 있다. 단군 신화를 소재로 한 단군과 고조선의 계열화 방안을 예를 들면 수업의 첫 단계는 단군 신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외국 신화와 비교하여 신화의 공통적인 특징과 신화별 차이점을 찾는 것으로 조직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의 수업은 신화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연결고리로 파악하고 특히 건국신화와 국가 성립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신화에 담긴 고대인들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이해함으로써 신화의 상징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신화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수업을 조직한다. 이러한 수업 내용 조직은 신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점차 고양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열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수업 사례 중심 조직 방법이죠. 그것도 읽어볼게요. 예. 수업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법도 있다. 사례 중심 방법은 사례가 먼저 제시되고 일반적인 학습 내용이 이어지는 귀합적 방법의 내용 조직을 기본으로 한다. 학습 내용에 앞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더 쉽게 유발한다. 사례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한 다음 주요 내용 요소를 제시해 기존 지식과 경험을 연계시키도록 한다. 이때 시대별 혹은 주제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는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끌어주고 내용의 조직자가 됨으로써 단편적인 역사 사실들을 하나의 개념이나 주제로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례 역할이 나왔죠. 그래서 사례는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끌어주고 내용의 조직자가 되며 단편 역사적 사실들 하나의 개념이나 주제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 사례학습자의 기능하며 학생 유의미성을 높여준다. 이것도 암기해 두시죠. 사례 역할 같은 거. 예. 사례가 선의 학습자로 기능하여 학습 내용의 유의미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이나 개념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과 지식의 실용성도 높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어떤 학습과 여기 나와 있고요. 거기는 사례 중심의 어떤 그 수업 내용 조직의 그 절차 과정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볼게요. 기출문제를. 자, 몇 페이퍼 보시냐면요. 403페이퍼 보세요. 403페이지. 10년도 기출문제인데, 그 10년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수준이 높아요. 예, 정말 좀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아마 그 임용 역사에서 제일 어렵게 된 게 10년도야. 이게. 자, 3번을 보면 다한글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역사 수업 내용을 조직된 것이다. 자, 조직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역사 교과서의 단원을 수업 내용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학습자의 인식범위의 이해 수준 확장, 여기 줄을 쳐있죠? 그래서 학습자의 인식범위와 이해 수준 확장, 그래서 기초, 심화, 일반화. 아까 그 학습자의 범위와 이해 수준 확장을 3단계 나왔죠? 각각 1단계는 기초, 2단계 뭐야? 심화, 3단계는 일반화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방법은 학습자의 역사학습의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역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요것도 줄을 쳐놓으셔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 학습자의 인식 범위의 이해 수준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내용 조직을 할 경우에 어떤 유용점이 있는가? 이거 나왔잖아. 예. 그래서 요거 자체로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원효의 원효한테 위상의 하우미스 버켓처럼 그냥 나올 수 있고, 총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점 나왔잖아. 그래서 요 조직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 교수학습 제시 방법이 뭐냐? 나올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요걸 할 경우에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외워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죠. 자, 삼국의 불교 수용. 그래갖고,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된 선화를 조사해보죠. 그 다음에 좀 심화해서 선화와 나타난 각국의 불교 수용 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고대사의 불교 수용 관련 역사적에서 전체적인 일반화를 시키죠. 그건 기초, 심화, 일반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단을 보면, 자, 개항과 강화도 조약 보면 개항 시기의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알아보자. 자, 조일수 조교부록과 통상전의 내용을 기술해보자. 이건 뭐와 관련된 거야? 그냥 단순히 기초와 관련된 내용이고 어떤 주제와 연결돼 있지 않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학습자의 인식범위와 이해 수준을 확장하는 것은 한 주제와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주제하고 여러 주제들이 남발된단 말이야. 네, 이거는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면, 자, 남북전쟁 전 남부와 북부의 경제 차이를 조사해보자. 통화 아저씨의 오두막시에 나타난 노예 생활을 알아보자. 전 남북전쟁 시기의 철도 산업 발달을 기술해보자. 이것도 단순히 기초의 사실 지식만 쭉 추구하는 거야. 심화까지는 없어. 1번 하나.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 보면
자, 민족운동의 의미를 알아보자. 첫 단계부터 뭐예요? 일반화가 나와버린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사실 나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인데, 자,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자. 특징을 알아보자. 조사해보자. 자, 여기에도 이제,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뭔가 일반화된 것 같지만, 특징이나 학사사는 그냥 이것도 개별적인 사실 나열이야. 그래서 앞에 그 기초 심화 일반화에 대한 그래도 타당한 것은 1번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인데, 이런 식의 그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적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주관점이 많이 들어가잖아. 우리가 뭐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에 이 주제와 관련된 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식 범위 이해 수준 할 때 그 단계에 대해서 그 예문이 주어지고 물어보거나 그 단계를 그대로 외워서 쓰는 거다. 그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 외워주시고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 확장 부분도 특별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 조직을 본 거야. 내용 조직. 자, 이거는 좀 있는데, 잠깐만요. 자, A와 C는 현행 중학교 세계사 교과 내용의 구성 단계다. 각 가에서 다는 단계별 예시자료이다. 자,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예시자료로 하는데, 자, 요거는 오리엔트 고대 문명 해서 1, 2, 3인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요거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B를 조직했어. 이건 뭐죠? 교과서 단계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 조직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A와 B를 바탕으로 해서 교사가 수업 내용을 조직한 거죠. C는.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들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교육과정 단계, 교과서 단계, 수업 내용 조직. 서로 연결돼 있죠, 여기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번을 보면 A 단계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수학 수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맞죠? 그래서 국가교육 수준의 교수 용어의 기본적인 조직력은 다 여기에서 정의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B단계에서는 검정제로 운영되어 있으며 단원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맞죠? 세계사는 검정제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학습 내용의 구성과 단원 형성에 대해서 형성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문서의 일부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가 나오는데 잠깐 가가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네요. 예. 자, 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건데,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란 경고사항이야? 아니, 필수사항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그 검은책에 있는 질문을 읽었는데, 필수사항이다. 그대로 따와야 돼.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자료에서 교과서에서 설명적 서술보다는 내러티브 서술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아까 이제 그 유형 세 가지가 있었죠? 설명형, 탐구형, 내러티브형. 그 다음 제일 높은 게 뭐죠? 설명형이죠.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다는 실제 수업상에서 학습가의 상호작용을 예상하며 제가 말 잘못했네. 설명적 설명보다 내러티브 설명 비중이 낮은 편이죠. 설명형이 맞고. 자, 그 다음에 다는 실제 상황에서 학습가의 상호작용을 예상해서 학습 목표 내용이 구성된다. 뭐와 관련된 지금 얘기죠? 교사의 수업 설계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그 다단계 수업 내용 조직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답이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관련된 기출 예문을 한번 볼게요. 기출 근거 1561페이지 보세요. 저 1561페이지 주 1420번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검은 책에 있거든요. 이게 그 09년인데 그 객관식 기출 때 검은 책 부분에도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1번하고 3번과 관련된 지문 내용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교수 요목의 기본적인 조직 요령이 설정되며 그에 따라 단원이 편성된다. 3번의 근거이다. 그리고 각 단원별로 실제로 다룰 내용을 규정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원 내용의 어떤 사실을 다룰 것인가 뿐만 아니라 활용할 자료와 학습활동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과 목표와 내용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학습 성취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거 한 1번 근거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내용 조직을 이제 했으면 그러니까 내용 조직 그 유형을 했으면 내용 조직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용 조직 방법은 어떻게 내용을 어떤 순서로 조직할 것인가요? 어떤 순서로 조직할 것인가? 이런 건데 요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특징,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유의점 이렇게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역사교수 내용 조직 방법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의미, 장점, 단점을 제가 예전에 정리한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이 제 강의 듣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시켜서 정리를 이렇게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재능 기부를 하셔갖고 이분 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요것만 좀 달달 외워도 만약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요. 제가 그 뒷부분에 할 것은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1091페이지인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좀 꺼주세요.